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실장님, 오늘 부동산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서울 아파트 가장 부동산 시장이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청약의 높은 경쟁률로 당첨이 됐지만 이 정작 분양가가 비싸서 입주를 못하는 물량에 이제 속출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분양가가 어느 정도나 올랐길래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걸까요? 지금 이제 2023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한 2년 전에 비해서 분양가는 한 40%좀 못 되는 수준까지 올랐고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4분기에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당 3,75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분기하고 연간 데이터는 약간 틀린데 상당히 좀 오른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2년 전이라 그러면 사실 저번 달도 이제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면 1년 전하고 좀 땡겨서 비교를 하면 서울은 분양가가 한 17% 올랐고 수도권이 한 10%, 그다음에 광역시 세종도 한 10% 정도.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꼭 서울만 오르는 게 아니고 상당 부분 좀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청약 불패다 이런 옛말이 있었는데 이젠 그 말도 좀 사라지고 있다는 지금 상황인데 과거처럼 좀 시세 차익을 이렇게 기대하기 힘들어지면서 수요자들의 부담은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예전과 좀 변화하는 이유를 어디서 봐야 될까요? 이제 그 아파트를 공급하는 쪽, 그러니까 시행사 쪽이겠죠. 그러니까 시행사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 자기네들이 들어가는 제조업으로 치면 생산 비용이잖아요. 그런 비용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건설 공사비 지수라는 게 발표가 되는데 이게 주거용 건물, 그러니까 아파트를 포함해서 빌딩 같은 거 이런 걸 다 해서 이 건설 공사비 지수가 1년 전 대비 한 3.3%가 올랐고 그리고 3년 전이면 한 2020년 정도 되는데 26%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 위기 때문에 우리 원자재가 가격이 많이 좀 올랐고 건설 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원자재를 1차 가공한 철강, 시멘트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많이 올랐고 특히 이 건설 공사비 지수 안에는 이제 노무비라 그래서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최근에 건설 자재 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화되니까 그리고 이제 전방위적으로 우리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철강이나 이런 화학 제품 주로 이제 건설에 많이 쓰는 그런 원재료들이 좀 가격이 다운되고 있어서 건설 자재는 최근에 좀 압력이 좀 해소가 됐는데 이게 인건비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죠. 이게 계속 건설 공사비를 높이는 원인이 되고 또 이제 아파트 분양가는 지금 말씀드린 건설 공사비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공사비입니다. 여기에 이제 간접적인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토지 매입 비용이라든가 또는 이제 자기 돈으로 이거를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는 없습니다. 다 빌리죠. 최근에 금리도 높잖아요. 그럼 이자 비용도 여기에 분양 단가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워낙 이 분양가가 높고 그게 주변의 어떤 그 질적인 아파트 질적인 수준 규모 이런 거 비슷한 다른 아파트의 가격보다 확연히 좀 낮아야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거기 오랫동안 살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이게 자기가 아파트를 샀는데 주변 가격보다 이 아파트 분양 단가가 높으면 들어가길 꺼리겠죠. 오르진 않겠구나,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이제 좀 미래를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이게 주변 아파트에 지금 기존에 지었던 그 평당 분양 단가보다 현재 시세보다 지금 이제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의 분양 단가가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들어가는 걸 좀 꺼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미분양 물량들을 좀 털어내기 어려운 건설사들이 좀 늘고 있는데 어쨌든 건설사들은 이제 초기에 자금을 빌려가지고 일단 집을 지은 다음에 분양을 한 거로 이제 갚아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동산 PF라든지 이런 위험으로 지금 번질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크죠.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브릿지론이라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고 처음에 이제 스타팅을 하는 그런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리는데 그게 이제 PF론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제 처음에 분양하면 이제 세입자들이 은행을 통해서 차입을 하든가 돈을 낼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브릿지론을 갚아야 되는데
저렇게 미분양이 되면 힘들죠. 예. 자금줄이 막히고 우리가 들어오는 돈으로 해서 이제 공사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작업이 지연되는 그런 사업장도 많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중공후 미분양은 정부에서 LH를 통해서 뭐 매입을 한다든가 완전히 지어놓고 이제 미분양이 되는 부분은 이제 LH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예.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튈 것 같은데 문제가 이거죠. 이미 땅은 사놨어요. 예. 사업은 시작했고 자금은 투입했는데 처음에 분양률이 안 되는 거. 그걸 이제 초기 분양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분양이 시작된 지 한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의 민간 아파트 그 전체 분양 가구 수 대비 실제 계약이 체결된 가구 수 비율인데 요 통계를 2015년 3분기부터 집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서울만 말씀드리면 2022년 3분기까지 예. 서울은 9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네. 우리 거의 대부분 매 분기가 한 4-5분기 빼놓고는 그 통계가 작성된 이후로 100%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 3분기에 서울이 20%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그럴 수가 네. 없거든요. 다만 이제 작년 3분기, 1년 후인 작년 3분기에는 100%까지 올랐지만 그만큼 이 분양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하다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그 미분양 전체 통계를 보면 지금 한 58,000 가구 정도 되는데 예. 과거 이제 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미분양이 16만 호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엄청났었습니다. 예. 그런 스트레스가 시장의 스트레스가 엄청났었는데 58,000호인데 최근에 좀 많이 줄고 있어요. 한 7만 호까지 올라갔다가 작년 들어부터 줄고 있고요. 보통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도 한 2만 호 내에 정도 됐으니까 지금 미분양 물량은 한 3만에서 4만 정도 이 정도가 좀 있는데 다행히 좀 추세적으로 좀 줄고 있다. 이런 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는 물가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지난해 우유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밀크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좀 최근에 처음 들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이슈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오른 건가요? 지금 우유는 이제 원유라고 그러죠. 원유는 이제 석유 말고 우유를 만든 낙농가에서 이제 그 낙농가에서 우유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제 먼저 넘어오는 원유 가격인데 이게 작년에 원유 가격이 인상이 됐는데 리터당 88원이거든요. 예. 이게 2013년부터 이제 원유 가격 연동제라 그래서 어떤 제도냐면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제 우유를 생산할 때 생산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료값이 뭐 많이 오른다든가 이러면은 그 원유 가격을 납품할 때 낙농가들이 거기에 이제 리터당 얼마 여기 인상폭을 결정하는 이제 그런 회의인데 2013년에 106원 정도 인상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가장 높은 폭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하니까 이제 우유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우유가 올라가고 작년 연간 우유 물가 상승률이 9.9%. 그게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고요. 지금 아마 3,000원 내 우리 우유 이제 마트에서 사시면 그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유는 다른 제품들에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발효유라 그래서 뭐 요구르트도 있고 그쵸. 치즈도 있고. 발효유 같은 경우는 1981년 정도면 아마 오일 쇼크 때일 것 같은데 42년 만에 최고. 네. 그리고 치즈도 15년 만에 최고, 아이스크림 15년 만에 최고인데 이런 우유로 만들어지는 1차 제품을 우리가 이제 유제품이라고 하거든요. 우유하고 유제품의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산을 해보니까 0.92%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카페 가서 커피, 뭘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거기 아메리카노를 빼면은 라떼, 우유가 들어간 제품이 엄청 많잖아요. 그 가격도 올랐고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점점점 단계를 거치면 우리 물가에 분명히 악영향을 미치는데 다만 최근에 그 저런 유제품이나 뭐 카페에서 사용되는 그 우유 유제품이 수입산 우유를 쓰는 경우도 꽤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우유 가격이 올라서 전체 인플레를 자극하는 밀크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유행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우리가 이제 뭐
가령 프리미엄 제품 우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유기농 우유나 이런 것들이 좀 오르면 그럼 우리가 좀 유동성 있게 선택의 폭을 좀 이렇게 좁혀보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기본적인 흰 우유 값들이 다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의 생존에도 좀 영향이 가는 부분이고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나 관계기관이 일정 정도 좀 대비나 뭔가 정책을 펴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원유 가격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예. 기본 재료잖아요. 말씀하신 프리미엄 제품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예. 이 원재료가 인상이 되는 부분에서는 정부도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이제 작년에 정부가 많이 했던 그런 뭐랄까 정책인데 좀 뭐 꼭 우유업계뿐만 아니고 유제품 업계뿐만 아니고 좀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하는 사실 이거는 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가격을 통제하면 되는데 예. 우리나라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정부의 제스처에서 아마 뭐 그칠 수밖에 없었다 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유 얘기는 이쯤 하고 미국 경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간밤에 미국 고용 지표가 하나 발표됐는데 이 실업 수당 신규 신청 건수가 1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이거는 이제 미국 경기가 아직도 여전히 좀 그 침체 국면이 아니라서 이 금리 인상 인하에도 시점에도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수치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이제 고용 지표가 실업 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적었다는 거는 뭐 일자리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사람이 일을 하면 돈은 버니까 소비로 이어지고 그러면 소비라는 거는 물가하고는 상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좋다는 거는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럼 미 연준이 이제 피복 가능성을 언뜻 내비쳤는데 금리 인하가 좀 시장의 생각보다는 지연될 가능성도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3월에 미국 연준이 지금 5.5%인 상단 5.5%인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뭐 한 2주 전에는 한 60%를 훨씬 넘었었는데 지금 그 밑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58% 정도 떨어졌고요. 다만 그래도 여전히 그 시장의 그 시각을 보면 6월에는 거의 100%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중에 인하는 거의 뭐 기정사실인 것 같고 다만 그 뭐 좀 빠른 시간에 인하를 하느냐 2분기 내인 마지막 6월에 인하를 하느냐 그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저렇게 좋다는 건 참 그 미스테리죠. 예. 분명히 뭔가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고금리 때문에. 근데 저렇게 실업 고용 지표가 좋았던 건 그러니까 12월 미국 소매 판매가 워낙 좋았던 것 같아요. 12월에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소비 황금 시즌이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끼고. 그런데 요번에 미국 작년 12월 소비가 안 좋았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소매 판매 지표가 훨씬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는 실물 경기에 후행하니까 어떤 그런 그 소비가 좋았던 게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실장님 이게 사실 긴축 기조로 인해서 지금까지 뭐 원재료 가격이나 아니면 이제 상품 물가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은데 미국에서 현지에서 보면 뭐 TV라든지 뭐 주택 수리비라든지 이런 뭐 서비스 관련해서 좀 인플레이션이 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 그러는데 그 물가가 미국이 기억도 안 나는데 잘 9%를 넘었던 적이 있었죠. 예. 그거 넘고 나서는 잘 빠집니다. 싹싹 빠지다가 예.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3% 내에서 잘 안 빠지잖아요. 요 안 빠지는 부분을 잡고 있는 게 말씀하신 서비스 쪽인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어떤 인건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의 비중이 예. 높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는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상품 가격은 올라갔다가 물가가 올라갔던 압력이 해소되면 바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미국의 서비스 쪽을 잡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해소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 수요가 죽고 어떻게 보면 경기가 침체가 되거나 아니면은 좀 미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시각에서 미국 경제 연착륙한다고 하더라도 예. 미국 경기는 식을 거고 그러면 이제 서비스 물가도 마지막에 떨어지는데 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이게 뭐 1년, 2년이 될 수, 예. 3년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서비스하고 상품은 좀 물가가 오르고 빠지는 게 상당히 좀 그 차이가 좀 있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 실장님 그 미국 경제가 방금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연착륙할 수도 있다. 연착륙하게 되면
우리의 경제도 좀 영향을 받아서 경제가 좀 되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좀 전망을 해봐도 될지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 미국이 전체 세계 GDP를 만약에 100이라고 봤을 때 예. 미국은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25%고 중국이 한 19% 정도. 그러니까 두 나라를 합하면 44%죠.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 경제의 앞으로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우리 예. 수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는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자동차 쪽이 버텨줬잖아요. 예. 그게 이제 미국 경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미국을 하는 비중이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근데 다만 이제 올해 상반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은 많아야 1%? 그러니까 예. 작년 3분기 통계까지 나왔는데 작년 3분기에는 거의 5%까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4분의 1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 자동차 수출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제 일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미국이 그렇게까지 성장률이 안 떨어지고 조금 떨어지면서 이제 뭐 자체적으로 조정이 되고 물가도 조정이 되고 네. 다시 또 올라간다. 이런 시그널이라면 이런 예상이라면 우리 경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예, 지금은 월간 단위로는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래는 중국 쪽으로 가는 수출 비중이 미국 쪽 수출 비중이 한 2배였었는데 예. 작년 12월인가 11월은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중국으로 가는 것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향방은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인으로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좀 해외 증시, 뉴욕 증시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다우지수, S&P 그리고 기술주 위주 나스닥 모두 다 올랐는데 특히 나스닥에서 그동안 힘을 좀 못 썼던 애플이 좀 크게 올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 애플이 기존에 이제 판매가 되었던 14가 아이폰 14가 잘 안 팔렸고 그래서 15도 안 팔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시장의 전망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이 나스닥에 애플만 오른 게 아니고 뭐 기술 관련된 주가들은 또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뭐 우리가 그동안에 미국 증시든 한국 증시든 뭐 향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었는데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개별 기업들의 실적, 특히 이제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전반적인 산업 경기가 틀어질 때 IT 산업이 좀 먼저 한참 선행해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어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올라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